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천만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 이미 불요증 사실, 즉 증명이 필요 없는 네. 공지된 사실, 5,200만이 실시간으로 텔레비로 본 사실을 부정하고 뭘 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러냐, 그걸 가지고 증거를 따지는데 1년의 세월을 거쳐서 네. 겨우겨우 판결을 하는 이런 구조. 아니 일반 시민 중에 차출해서 미국처럼 배심원들을 놔두고 배심원이 판단하기만 명쾌하게 판결이 나올 겁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이 주권을 선출도 하지 않는 네. 판사한테 모든 생사의 결정권을 맡기고 막 끌탕을 하고 막 밤을 새워야 되는 거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대통령 사면권은 뭐 제한이 없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 37조 헌법상 기본권도 공공복리 네. 뭐 국법 질서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헌법 33조에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잖아요. 근데 다 제한이 되잖아요. 단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런 내란 외환의 범죄에 대해서 사면을 금지하는 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은 검찰이 영장 청구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검사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가 네. 있어요. 이게 강력한 권력입니다. 경찰이 아무리 압수수색하고 싶어도 검사가 신청을 안 하고 기각해버리면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없어요. 현재 네. 우리 헌법상. 나는 이거를 삭제하는 다음 헌법 개정 때 왜 검사만이 이걸 청구할 수 있게 해놨는가. 현재 헌법상으로는 검사의 이런 영장 청구 독점권 때문에 네. 경찰의 과잉 수사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더라도 무주택자 서민이 이걸 구매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돈 있는 사람이 또 가져가. 현금 가져가고 있는 사람이 줍줍해서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A 다주택자가 B 다주택자로 바뀔 뿐이지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30년의 주택 정책을 했지만 무주택자 비율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계속 다주택자들끼리의 로테이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게 그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였는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 문제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해 가야죠. 아무튼 좀 재밌는 사람들인데, 외부에서 외부 들어오면 같이 힘을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대응을 해줘야지.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자기 대통령을 공격하는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국가에서 세금으로 세비를 줘야 되는 정말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금 한마디로 좀 어려운 한마디로 미국 정부에다 이야기라고, 미국 영모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무슨 논평 나온 게 있습니까? 없어요. 맨 이재명 공격할 때나 논평 내는 거지. 네. 우리가 똥개와 제대로 된 진돗개와의 차이가 뭡니까? 외부에 적이 쳐들어올 때 짓고 싸우는 게 진돗개고, 네. 대가리 받고 숨었다가 주인한테 갱갱거리는 게 똥개잖아요. 그게 들어오는 또 비유를 하셨네. 빨리 정당 해산 조건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빨리 해라, 윤석열에 대해서. 그래서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 나면은 이거 전부 이 당선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395억 그 대선 자금 전부 국민한테 추징해가지고 해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보수 언론조차도 이 망해버려야 새로운 보수가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더듬이가 없어져서 더듬이 없이 가다가 이제 떨어지는 네밍 때가 되는 거죠. 저 전환길 이런 고성국이 피리 소리에 그냥 홀려가지고 줄줄이 따라서 절벽에 떨어지는 네밍 때의 수준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 판사님들의 그 헌법적 인식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진관 그 재판장의 판결을 보면서 눈물이 났던 이유가, 아니 우리가 국민이 세금을 줘서 국무총리 장관을 왜 뒀느냐, 왜 국무위원회라는 조항을 헌법에 부여했는가. 여러분들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가지고 대통령이 이러한 그 일방적 행위를 통제하라고 국무회의 부석권, 심의권 다 이거를 줬는데 니들은 그거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있지도 않았던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려고 했던 허위로 거기에 가담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거다. 23년형을 때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진관 이 판사의 한 50%라도 헌법적 의식이 나는 있었는가. 이 정말 직위원이 봉송학당을 운영하더니 정말 무죄를 쓰려다가 유죄를 쓴 것도 아니고 뭐 죽도 밥도 아닌 판결문을 써서 그나마 겨우 무기징역을 때렸는데, 기대를 하는 게 이번에 항소심 내란 재판부가 윤성식 부장 저를 판결한 그 부장 판사입니다.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저쪽 이거 보니까 이런 분에 의해서 전 제대로 항소심에서 이 판결 이유나 내란 의미가 제대로 잡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오직 저놈들이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 계엄령은 뭐 고도의 통치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네 말대로 계엄령을 내려서 이놈들 싹 좀 잡아다 걷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오죽하면 나오겠냐고. 자기들이 야당이 됐는데 이렇게 대통령 고유 권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면 저 미친 짓이 아닐까요? 지금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 잡아 죽이라는 소리인데, 그럼 자기들 진짜 계엄군 동원해서 정말 체포영장 없이 잡아다 저부 어디 영연백에 집어넣어서 물고기 밥을 만들어 줄까요, 진짜? 강동혁이부터? 참 황당한 일이에요 정말. 아니 나는 노상원 수첩에 송영길도 수고대상으로 써 있더라고요. 내가 교도소에서 노상원이를 만났는데
만나셨어요? 네, 만났어요. 예. 이놈이 내 또래입니다. 내 친구의 친구인 놈인데 이놈의 새끼 그냥 아니 이렇잖아요. 노상원 수첩이 지가 뇌피셜로 그거 한 거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노상원이가 막 진술할 때는 김용현이 말한 걸 진술한 걸 받았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얘 지금 처남인가 누가 검사 출신 변호사예요. 조언을 받은 거야. 그다음부터 내가 진술 어떻게 바꿨느냐 노상원이가 자기가 뇌피셜로 썼다. 아니 무협지 쓰듯이 내가 맞아요. 상상해 본 거 아니냐.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게 무슨 실행 계획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을 했어요. 근데 지기현이 그런 말을 믿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특검도 문제가 있었다 보는 게 특검이 다 윤석열 검찰이 파견된 검사들이 많다 보니까 수사 능력과 의지가 발휘가 안 됐다. 저는 노상원의 수첩을 보면서 제가 기무사 장군 출신들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했더니 네. 이 정도 구체로 적시한 것은 분명히 조현천처럼 개헌 문건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수색해서 찾아냈었는데 이 특검이 알고도 안 찾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갈 정도로 아니 이 단서를 가지고 그걸 못 찾을까요? 내가 특검에서 찾아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명히 조현천과 유사한 이 노상원 수첩에 담겨 있는 이 문건이 실행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지금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판사였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장동혁 장동혁도 판사고 판사였고. 땅기현 김기현도 다 대표, 예. 판사들이잖아. 그렇네. 와, 저 사람들이 판사 때 어땠을까? 지금 계몽령을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그러고 뭐 통칭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네. 수준으로 판결을 했으면 똑같잖아요, 지기현하고 지금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나경원, 네. 장동혁 여기는 그 지기현보다 좀 떨어지는 판사들급이 보니까 배심제를 적극 도입해 가였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의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긴 터널을 견딜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송영길은 사실상 투명인간 유령 인물로 취급돼 왔기 때문에 상당히 외로운 상황이었는데 재래식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 언론 진보 유튜브도 대다수가 저를 외면하고 있을 때 우리 김종원 기자님이 유일하게 법정에서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저를 또 재판 상황을 이렇게 보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할 것 같다. 그 대표님 23년에 처음 그 검찰에 혼자 가가지고 나를 구속해라 했을 때 그때부터 저도 현장 봤습니다. 예. 그 사이에 1년 동안 그때는 이제 검찰의 시간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공소사실만 알고 있고 기존의 그렇죠. 언론에서 나온 문법대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비판적으로 보고 가서 현장 들어가가지고 네. 과연 무슨 얘기를 하나 해서 들어가서 봤었어요. 그게 4월부터 들어가서 봤었는데 제가 첫 공파부터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요. 이상했어요. 검찰이 공소사실대로 해가지고 그걸 풀어냈어야 되는데 거기 현장에 왔던 근데 국토부 직원들이 검찰이 공소사실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야 되는데 아니 공소사실대로 검찰 증인으로 나왔는데 공소사실과 완전히 기존의 상식과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는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함을 느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그냥 이상했어요. 이상해. 이게 그동안 이 검찰의 시간 언급하셨지만은 검찰의 수사 내용 뭐 그대로 그것만 거의 일방적으로 언론이 이제 보도가 되는데 재판은 다르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그 현장을 김종 기자 보고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그날 이제 오전 오후 다 공무원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 압박 느끼지 않았다. 전화는 왔는데 아니 선배 전화 와가지고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 오전 공판만 들었던 이제 연합뉴스가 있었어요. 이제 오후 한 2시에 저도 이제 공판 보고 있는데 연합뉴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청탁 있었다라고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청탁 있었다로 기사를 내보내니까 그 현장에 안 나왔던 법규기자단이 42개사입니다. 근데 그냥 쫙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상하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법정에서 있었던 그 국토부 직원들이 나와서 예. 전화는 왔는데 내가 압박 느끼지 않았고 실질적인 결과가 제3자 뇌물 얼마나 무섭습니까? 특히 정치인들에게 제3자 뇌물 정말 무서운 일인데 그럼요. 그 제3자 뇌물이 결과가 그때 청탁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21년 당시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청탁이라고 자꾸 공소사실을 몰아붙이는데 결과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했던 거예요. 뭐야 이거. 근데 언론이 전부 다 그렇게 안 보고 써버리니까 야 한 사람 진짜 매장시키기에 진짜 그때부터 느꼈던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대표님의 좀 간절함을 좀 느꼈던 게 대표님 그때 부속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 저한테 그 뒤에 한 닷새 뒤에 손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그 손편지 내용이 굉장히 좀 절박했어요. 이게 그 내용 속에서의 막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들을 막 거기다가 막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에게 요걸 보낼 정도로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고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보도를 얼마나 안 했냐 하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아니 저는 그래도 당 대표까지 하고 변호사 자격이라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싸우는데 제 감옥에서 만나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싸울 엄두를 못 내요. 일단 무죄로 싸우면 검사한테 밑보여가지고 별건은 또 수사
수사를 하고 구형량을 높여버려. 절대 안 풀어줘. 예. 판사님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뭔가 부인을 하면 이거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형은 더 때려버려.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신감이 없어서 무죄로 못 싸워요. 그냥 승복하고 잘못했으면 알고 집행유예 나오자 이렇게 다 타협을 해보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어도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이거 싸우면서 사명감을 느낀 게 아니, 나의 권리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서민들의 국민의 권리를 대신 지킬 수가 있겠는가. 반드시 싸워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검찰 기소로 인생과 영혼이 털렸다. 강물에 빠지고 싶은 우울증을 겪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를 겪었다. 대표님을 그때 이렇게 구속까지 만들었던 그게 중앙지검의 반부패 2부입니다. 반부패 2부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를 무혐의를 준 특히 그 당시에 그때 그 소위 말하는 돈봉투 사건 터졌을 때 네. 검찰 기자단을 불러놓고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을 브리핑하면서 무혐의를 주기 위한 빌드업을 막 했었어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공소사실을 만들어서 최재훈 부장 필두로 해가지고 그 공소사실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이 사건들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별건으로 먹사연을 만들고 먹사연은 갑자기 왜 튀어나와 막 이렇게 돼서 온 거예요. 근데 대표님 그날 결심 공판에서 그 최후 진술 말미에 네. 나를 수사한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그 검사들이라면서 코바나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고 그리고 이 일로 검사들은 특검 수사를 받았다. 그런 점을 고려해 달라고 정말 간절히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간절함이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네.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중앙지검이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거를 네. 이 재판 과정 속에서 본인의 재판이지만 이거를 사회적으로 승화시켰어요. 요 한마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이게 통했다고 봐요. 정말 쉽지 않는 싸움입니다. 네. 이게 생각해 보면 저도 기적 같은 일인데 여러분 격려해 주신 여기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일반 서민이나 공무원들 한번 구속되면요. 생계가 다 끊어지죠. 변호사비 들어가죠. 친구들 다 관계 끊어지죠. 완전히 사실 이거를 마음을 수양해서 이겨내지 못하면 자살하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정도의 거예요. 저도 온 가족이 고생을 했는데 아들이 이제 예. 마지막 무죄 받을 때 법정에 내가 오라 그랬거든요. 너도 앞으로 이제 변호사 될 테니까 실습 차원에서라도 한번 현장을 봐라. 근데 아이고 아들이 막 눈물이 우는 거 보니까 저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또 네. 또 법을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이 네. 현장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그래서 제 아들은 판검사 절대 안 하겠대. 그냥 변호사 하겠대. 변호사에서 요거 윤석열 정권 탄생하고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야권 당시에 이제 야권 정치인들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그 프로젝트로서 네. 결과적으로 다 작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1년에 대장동 사건 터지고 그때부터 이 대통령 겨냥해서 사건들이 쫙 했는데 대장동만으로 이 대통령을 못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미래로 남욱 불러다가 배가른다는 얘기하면서 그 사건 배가른다. 만들어냈고 근데 그것만으로 중앙지검에서 소위 말하는 이 대통령 꼬리를 못 시키니까 23년 1월부터 해가지고 대북송금 사건이 터졌고 그 즈음부터 그의 봄부터 뭐가 터졌냐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야권 자체를 겨냥하기 위해서 돈봉투 그 돈봉투 소리 난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23년부터 돈봉투 사건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대표님한테 이제 뭐까지 들어간 거냐 먹사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당시에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이렇게 사건들이 빌드업 됐고 그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막 정영학 녹취록 조작하고 이거 건도 안 되는 막 위법 수집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무죄로 나오게 무죄로 만드는 나오고. 이런 결과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맞춰가지고 보도가 그냥 다 보도해 나오고.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인생 그냥 한 명의 정치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길들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거고. 참 그 마음을 다들 아실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마음을 아실 거고 제가 웃고 있지만 진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는 나 진짜 그 시간을 겪으셨어요. 4월 4일하고 6월 3일은 교도소에서 펑펑 울었어요. 하면 8대 0 탄핵 인용과 6월 3일 이재명 당선. 살아있는 기자. 살아있는 김종기. 예. 뭐 제가 뭐 상을 하나 나중에 줘야 될 것 같아.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또 우리 대한민국 이 정의를 또 살린 김종훈 기자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무죄 선고 나오고 네. 확정됐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저 솔직히 홀가분했어요. 네. 저한테는 예. 일종의 내가 처음에 그 이상한 감정 느끼고 나서 어. 그 이거 좀 의무감이 들었어요. 네. 나 이거 좀 끝까지 봐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었고 실제로 끝까지 그 의무감을 저를 이끌었던 건 뭐냐면요 이상함이었거든요. 네. 그 이상함이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그 이상함대로 저는 그 느낀 그 감정이 언젠간 털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무죄가 확정되는 순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네.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제는 내가 법정에서 송영길이라는 정치인을 봤던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제 역할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 대표님이 그때 결심해서 본인 스스로 뭘 얘기했냐면은 막 억울함을 막 피력하면서 나 이제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공적인 일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막 그걸 하는데 이제 거기부터는 이게 저는 제 역할은 끝났으니까 네. 이제 마음껏 펼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지난 3년 동안의 소회입니다. 모든 제 지지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러잖아. 빨리 지금 시급히 이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민주당의 네. 여러 가지 지금 분열 현상들을 통합시켜서 이재명 정부를 좀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민주당으로 좀 강화시켜 달라는 요청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국정에 좀 가서 여러 가지 외교 문제나 뭐 좀 도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로 돌아오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코스피가 5,900을 찍었다가 조금 내려와서 5,884. 7천까지 갈 겁니다. 확신하세요? 네. 또 뭐 이준석, 나경원이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예. 그 반도체 후공정의 세계 넘버 2인 엠코 테크놀로지와 넘버 3인 스태치 코리아를 제가 인천에 다 유치를 했어요. 대만 에이스가 1등이고 네. 넘버 2가 엠코 테크놀로지인데 그걸 제가 송도 유치했잖아요. 지금 직원만 4,000명이 넘습니다. 그때 AI 선도 강국을 만들려면 HBM을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네.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김정호 교수, 카이스트 교수하고 제가 인연이 돼서 찾아가서 우리 학생들하고 좀 브레인스토밍을 했고요. HBM이 이제 HBF 시대로 하이 밴드위치 플래시라고 그러는 하이 밴드위치 메모리에서 플래시 용량이 훨씬 한 60배 이상 커지거든요. 갈수록 AI가 왜 발전할수록 메모리가 중요하냐면 원래 SK 하이닉스가 HBM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기고 삼성전자는 망할 거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200조 이상의 이렇게 막 치솟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AI가 발전할수록 메모리가 급속도로 필요해져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네. 영상 이런 메시지들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리즈닝과 싱킹이라 그러는데 추론을 하잖아요. 그렇죠. 할루시네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전에 AI가 거짓말을 해버려요. 맞아요. 예. 지가 막 왜 너 거짓말해? 그럼 잘못했습니다. 뭐 이제 거짓말을 못하고 이게 싱킹과 리즈닝, 그러니까 추론하는 AI가 되려면 그만큼 엄청난 규모의 만 배, 뭐 몇만 배씩의 그런 이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니까 메모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만드는 삼성이 이게 앞으로 계속 뛸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의 공급이 네. 팹을 하나 만드는데 3년, 5년이 걸리니까 그동안 공급이 급박하게 그렇죠. 늘을 수 없어요. 지금 수요 초과 상태가 계속 될 겁니다. 가격도 지금 그래서 그렇고. 저는 이거를 선도해서 네. AI에 관련 산업들을 끌어내고 이제 피지컬 AI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오늘 정의선 회장이 저 휴머노이드를 비롯해서 로봇 분야를 저기 새만금에 만들겠다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난 전라북도 비전을 애초부터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새만금의 희망 고문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네. 희망 고문을 끝내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송영길이 돌아왔습니다. 이 3년 동안에 정말 이 겪으면서 제가 여러 억울함과 서운함도 있었지만 저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네가 잘 나갈 때 송영길이 너는 뭐했어 임마. 왜 동료들 억울한 건 네가 제대로 챙겨봤어? 저한테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왔으니까 제가 아까 이화영 변호사도 접견하겠다는 것처럼 이화영 김용 부지사. 동지라든지 김영부 원사.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들을 내가 찾아서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하겠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